예,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휴가는 언제 가십니까? 뭐 지난번에 중국 갔다 와서 그냥 휴가는 그걸로 대신하고 인생 자체가 휴가인데 뭔 휴가를 또 갑니까? 선거 낙선하고 그냥. 근데 이런 난리가 났는데 인생인데. 대통령이 휴가를 계속 한다는 건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뿐입니까? 국무총리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계속 보니까 대통령실은 뇌사 상태예요. 뇌사 상태. 근데 이 말씀 꼭 드리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폭우 사태, 예. 카카오 먹통 사태,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사태, 그 다음에 북한 무인기 출몰 사태, 그리고 올해 또 이어진 폭우 사태, 거기에 잼버리까지 이 5개, 6개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위기관리센터가 한 번도 언론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상한 일 아니에요? 위기관리센터가 있나요? 위기관리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네.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용산시대를 열자마자 할 때 제가 언론에서 제일 많이 싸웠던 게 위기관리센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데 아무 이상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치안, 보건, 소방, 응급 이런 어떤 사회의 시민 안전과 생명에 관계된 부분에서 단 한 번도 역할한 적이 없어요. 이태원 참사 때는 국정상황실이 우연히 그 소방 쪽에 정보를 입수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우연이 없었더라면 더 망신상을 뻗칠 뻔했어요. 그게 하나 유일한 실적입니다. 이번에 이 잼버리 사태 보십시오. 보건 사태, 응급 사태, 치안 사태 다 해당되거든요. 이 정보 컨트롤 타워 없죠. 조직위원회야 자기들이 파악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걸 가장 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종합되어 있는 데는 위기관리센터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렇게 된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어요. 구조적인 원인이. 그렇죠.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휴가를 단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야 이제 대통령 판단이니까. 네. 그러면 그냥 조용히 휴가 다 보내고 오면 될 일이지, 대통령실에서 휴가 단축할 듯, 이렇게 흘렸어요. 그랬다가 단축 안 한다. 네.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로서 대응 방침과 지침이 전혀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즉흥적인 거예요. 휴가 문제도 그래요. 그 다음에 다 사후 지시예요. 영국 잼버리 철수하니까 서울 구경 잘 시켜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상태를 보면은 그 대통령실의 그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뇌사 상태다. 완전히 뇌사 상태고 기능 방기다 이게. 그리고 구조적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수위 시절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자연재해 또 사회재난에 관한 모든 기능을 대통령실의 그 업무 기능을 시행령과 업무 규정에서 완전히 다 삭제하고 총리실 행안부로 줘버렸어요. 그걸 신흥안보라는 이름도 생소한 명칭으로 다 이관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여기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자체가 제거돼 버렸어요. 그 법과 시행령상으로 지금 대통령은 자기 책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입에 달고 사는 집단이 돼버리니까 과거에 이런 부분에서 그 위험에 대비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 체제, 이게 국가가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역량이에요. 이게 지금 정지 상태라고 이게. 이은주님이 위기관리 뇌사 상태 공감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제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이렇게 철수를 했어요. 다른 나라는 가고 싶어도 그 많은 숫자 갑자기 비행기표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숙박시설 옮기는 것도 어렵겠지요.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미군 기지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평택의 이제 캠프 험프리가 예. 미국의 해외 사령부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현대화된 시설입니다. 우리가 10조 원 대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군요.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미군과 그 가족 8만 5천 명의 신도시를 지어준 거라고요. 이게 단순한 건설이지가 않아요. 거기 가면 세계 음식을 다 맛볼 수 있고 초연대식 병원, 학교 이런 어떤 부대 시설이 완벽히 다 갖춰줬는데 이렇게 엄청난 기지 딱 져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한미군 감축해버렸습니다. 그 기지가 채워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3년 정도 가족하고 주둔한다는 계획도 다 포기해가지고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써먹으려고 만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네요. 그 정도입니다. 그 가보면은 잼버리보다도 그 저기 초호화 그 견학 이거 될 거고 영화관도 있고 없는 게 없거든. 다 돼 있거든. 영국은 동맹인데 좀 안 받아줍니까? 그 영국 기진 아닙니다. 그런데 미안하게 뭐 이왕이면 좀 끼워줄 만도 한데 미국이 자기네 국민만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1,000명, 2,000명 수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그렇군요. 없고 전 세계 쇼핑, 음식, 영화 관람 다 됩니다 거기. 예, 정말 이런 상황인데 또 이제 또 전 정부 탓을 하더라고요. 전 정부 탓, 하급자 탓, 지방 정부 탓 뭐 이제 줄줄이 나올 겁니다. 어째 그걸 안 하나 싶었어요 첫날. 그 저 폭염 그거 나올 때 왜 전 정부 탓 안 하나 했는데 웬걸 2, 3일 기다리니까 결국은 재벌은 남중 맞붙는다고 그리로 가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잼버리에서도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예, 그 해병대하고 국방부가 정면 충돌을.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탓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탓하는 거예요. 그게 예. 결국은 이걸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예. 말씀을 드리는데 7월 30날 7월 19일 사망한 최수근 상병에 예. 대한 해병대 수사 1차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사단장 포함 8명에 대해서 그 경찰에 수사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장관 결재를 받았어요. 국방부에 와서 장관한테 직접 설명하고 결재받고 수사단장이 다 서명까지 받아갔어요. 그런데 31일 날 이제 언론 브리핑하고 국회 보고하고 이첩하면 끝나는 건데 아무 일 없이 진행되고 또 저기 최수근 상병 그 유족들한테도 설명 다 했고 근데 31일 날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번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수사 대상, 혐의 내용 이런 거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는 그냥 저기 그 기본적인 조사 내용만 알려주고 범죄 사실 범죄 대상자를 다 빼면 이게 무슨 뭐 이거 양식이 있어요. 기재하는 양식. 그것도 못 채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통령실입니다. 주범이. 왜 언론이 이걸 그냥 넘어가냐. 저기 31일 날 저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는데 예. 거기서 대통령이 그 국방부 현안복을 받고 다 저기 이렇게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앞으로 사단 지킬 거냐. 한마디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딱딱 말은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에 딱딱 어긋났다고 보는 책임을 거군요. 묻는다에 어긋나는 거죠. 이태원 참사 때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는데 이게 이 병력이 그때 그 실종자 수색하러 그 경북 예천에 내린 폭우로 인해 가지고 강에 그 수색을 나간 건 사단장 지시로 나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복장 통일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왔거든. 아니 그러면은 이게 과실치사에 해당되는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이 처벌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찰에 수사하십시오. 갖다 주면은 경찰이 수사는 끝나는 건데 과실치사 혐의가 있냐 없냐. 요거 다 빼라는 거지. 요거 몽땅 다 빼라고 해가지고 국방부가 해병대에 지시래요. 이런 거 다 빼라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서명을 하고 30날 서명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을 해버렸다고. 해외 군사외교 한다고. 그러고 나니까 신범철 차관이 총대를 메고 3가지를 다 빼라는 겁니다. 사실, 내용, 인물. 이걸 다 빼라는 거예요. 그거를 빼면 무슨 조사 하나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경찰이 맨땅에 헤딩.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빼라 그랬다는 거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장 빼라 이런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국방부가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데 그래서 사단장 빼라 이런 지시한 적 없다 그러는데 혐의 내용, 사실, 혐의 대상자를 빼라는 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빼라고 한 적 없다. 이러니까 이거는 수사에 대한 외압이고 불법이거든요. 예.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지 구체적 사건에 지시 못하도록 돼 있어요. 명백한 불법이고 외압입니다. 이게 제 식구 감사기고. 그래가지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거 이처벌 안 했다가는 자기가 군사법제도상 처벌을 받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신을 지킨 거죠. 해병대 사령관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딱 그런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령인데 군사 경찰이죠. 대령인데 이거 이첩 안 하면은 정직한 해병대라 소리 못 듣습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하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일 날 이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걸 경찰에 이첩하고 나니까 군 검찰이 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수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 전체가 항명 집단이고 그 수계가 수사단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명수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건 수사 개입 아닌가요? 개입이죠. 명백한 외압이죠, 이게. 어떻게 대통령 한마디에 다 이렇게 다 바뀝니까, 이게? 그거야말로 군기를 문란하게 한 거 아닌가요? 사건 은폐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그 작년에 이해람 중사, 재작년이네 예. 벌써. 그 공군 중사가 성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국방부에 민군 합동위원회가 이제 열리는데 제가 그때 군 사법제도 분과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법제도,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못하게 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걸로 제도 개선한 당사자가 접니다. 예. 예, 그래서 군사법원법을 바꾼 거예요. 국민들의 여망을 안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꿔놔서 경찰로 이첩하도록 만들어 놨더니 이제 와서 제 식구 감싸기 하겠다고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이제는 입건을 해버리고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포렌식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사건에 이게 간단한 사건이에요. 수사 개입이자 외압이에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어요, 우리가. 아니 처음에 해병대 사단장이 그만두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박수 쳤죠. 역시 해병대구나. 네. 저 사람은 그래도 좀 해병대답네.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지휘관다운 지휘관.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나는 이게 저 대통령실이 개벌은 못 준다고 보는 게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 김용현 처장이 예비역 3스타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사단장 했을 때 뭔 일이 벌어졌냐? 육군 17사에서 병사 하나가 임진강에 빠져서 익사해서 사망했어요. 이걸 의인으로 조작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뽀록이 났다고. 그런데 그 책임을 사단장이 아니라 연대장이 졌어요. 뽀록은 들통으로 바꿔주십시오. 들통이 났어요. 예. 그랬는데 과거에도 사단장 보호하고 하급자한테 책임 물리는 사태의 그 당사자가 지금 저 대통령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하급자 두들겨 패는 거 잘하지 책임을 딱딱 묻겠다 그랬지. 저기 윗사람 보호하는 건 이태원 참사 때 우리가 봤다고요. 이게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짓 하고도 남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결재까지 다 끝나서 가던 걸 갖다가 돌려 세우니 이미 때가 늦었죠.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경찰로. 예. 그러니까 경북 경찰청에다가 사건을 이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괘씸죄를 물어가지고 항명수계죄다. 그 검찰이 저번에 부승찬 전 대변인 그 군사기밀로 엮고 공무상기실로 해가지고 없는 그 범죄 사실 만든 그 집단이 바로 군 검찰입니다. 바로 거기가 또 이런 짓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짓. 이게 이해람 중사가 죽고 그 전에 윤승주 일병이 폭행으로 사망하고 우리가 이런 장병들의 피와 땀을 보면서 만든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제 식구 감싸기 못하게 오늘날 이뤄놓은 성과인데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을 해? 여기에? 그동안에 사람이들이 그렇게 무수히 죽어나가는 걸 보고 국민들 여론 들어가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데 이걸 갖다가 정면으로 훼손하고 이제는 또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 오히려 유족들이 지금 해병대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급변침 나오는데 이거 급변침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 거죠? 30날까지는 해병대가 수사한 그대로 하라고 결재까지 해주고 근데 왜 이걸 급변침이라고 하냐고요? 31일 날 정반대로 예. 이제는 그거 이첩하지 말라고 완전히 180도. 왜 침이에요? 침이라. 급변침. 이게 무슨 뜻인지.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 침이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때 제일 많이 들은 단어 아닙니까? 예. 그때 세월호가 이게 저 항로를 이렇게 급격히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화물이 변침이라고 그러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죠. 예. 급격히 항로를 바꿨다. 180도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뭔가 윗선에서 책임을 바꾸려고 네. 책임 소재의 방향을 바꾸려고 변침한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자, 여기서 총 8명을 이첩했는데 예. 그중에 사단장하고 연대장은 빼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밑에 저기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있어요. 그 대대장, 포대장들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책임을 물으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기 애시당초 구명 쪽지도 지급 안 하고 복장까지 세세하게 지시해 가면서 그 출동을 했던 그 고급 지휘관들. 그다음에
제가 군의 풍조를 알아요. 요즘 육해공군이 이런 거 공보 경쟁을 해요. 우리가 대민 지원 더 많이 했다. 우리가 더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 준비도 안 된 장병들을 그냥 등을 떠미는 겁니다. 그 경쟁이 붙어 있어요. 이게 군사 관료주의의 경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지시한 내용 과정을 책임자를 소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건 은폐입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단장은 자기가 수사 받겠다는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데 위에서 그 사단장은 빼라. 이 부분에서 제일 궁금한 거 한 번만 다시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수사단장이 사실은 가장 현장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해병대 수사단장이. 네. 그런데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고. 아니 했다고 처음에 결재까지 다 해주고 그래놓고 해라 그래놓고 예. 그 다음 날 이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항명으로 판단해가지고 보직 해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해병대 수사단장은 왜 그랬을까요? 자, 해병대 수사단장은 일단은 그 결재받은 문서를 갖고 있는데 예. 지금 현행 법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개입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군사법원법에. 근데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을 불러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저기 대통령실에서 회의가 있고 난 후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국방부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 그다음에 대통령 안보실이 개입했다. 안보실이 뭐라 그랬느냐? 처음에는 수사단에 수사자를 보내라 그랬는데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 수사 중인 자료 보내라 말하는 거. 그랬는데 그 수사자를 보내라 그런다. 이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가 막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사단장한테 물으니까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설득한 거예요. 그 지시에 응했다가는 그거는 부당한 개입인데 군법에 보면은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은 복종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성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시가 합법적인가? 청와대 안보실이 이게 합법적이고 적법한가? 그래서 만일에 적법하지 않다면은 복종하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법제도상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한 거죠, 해병대 사령관은.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정권을 흔들 만한 정도의 그런 엄청난 참사니까 뭐 이런저런 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뻔한 거예요. 그야말로 해병대 각 잡으려고 폼 내려고 구명조끼 같은 것도 딱 착용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사고 난 거 아닙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이거 사과하고 딱 이렇게 딱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될 일이지. 이거를 가지고 야 그걸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할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비상식적 상상을 초월하는 지시를 해버리니까 이게 왜 이것까지 개입을 해요? 그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기 하급자한테 밑에 나가 있는 지휘관이 있잖아. 걔들한테 책임을 딱딱 물어. 왜 저기 사단장까지 건드리고 지랄이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전통적인 참. 군대가 원래 옛날에 많이 했던 짓입니다. 많이 공원 지휘관한테 책임은 부하한테 여러 번 했던 일이에요. 이게 군사법제도의 병폐입니다. 병폐.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 개선을 가서 해놓으니까 이제 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했다. 이게 공개될 거 알면서도 뻔한데도 대놓고 했다. 장관은 출장 가니까 차관이 하더라. 법무관리관이 하더라. 다 청와대 통제받고 대통령실 통제받고 하는 거예요. 결국 쓸데없는 개입이 군 위계 질서만 흔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해병대 사령관한테 항명하는 모양새를 갖춘 거죠. 지금 그런 모양이 돼버렸죠. 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자기가 주어진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누가 봐도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도 다 동의해서 간 거예요. 근데 국방부가 항명을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국방부가 나서서. 예. 그래서 보직해임 시키고 그리고 보직해임도요.
다 위원회 열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보직해임 심사위원회. 이번엔 그 절차도 없었어요. 그냥 단칼이에요. 무서워서 내가 참.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꼭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그러면 이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 자, 교수는? 우선 공동조직위원장들 한 명도 책임 추궁 안 할 겁니다. 자, 지금 저기 뭡니까? 3개 부처 장관이 있잖아요. 예. 행안부, 여가부, 문체부. 문체부, 예. 여기 장관들한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책임 안 물을 거죠. 분명히 안 물을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지사는 어떠냐? 집행위원장이니까 요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저기 그 폭우 사태 때도 봅시다. 김영환 도지사 책임 물었습니까? 이범섭 청주시장 책임 물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상급기관은 다 보호받아. 전부 보호받아요. 이번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조적 위험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온 책임을 다 분산시켜 놔가지고 아주 권력이 센 머리가 큰 윗대가리들은 다 하나씩 법 하나 꿰차고 전부 다 이게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돼도 책임을 안 져요. 그게 우리나라가 재난과 참사에 취약한 구조적 위험 사회로 가는 그 단초가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빨간불이 켜졌어요. 빨간불이. 지금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초에는 이 정부가 잼버리 그렇게 신경을 안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이유가 그전 정부에서 유치했고 예. 장소도 전라북도고 야야야 뭐 대충 뭐 하자 이랬다가 네. 이게 이제 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로 추대가 돼요. 네. 본인이 저 초등학교 시절에 스카우트 했다는 것을 뭐 했다 그래요.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성공하면 또 엑스포도 있고 그렇죠. 현 정부 이제 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잼버리 대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번에도 스카우트 복장으로 환영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성공이 예상이 되니까 확 돌아가지고 야 이거 그때는 전 정부 탓 안 했죠. 안 했죠. 사진 뭐 찍는 성공하면 거죠. 전 정부 덕택에 성공했다고 네. 하겠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이 난리가 나니까 그거 전 정부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지 공로인데 아주 그 버릇이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진지한 성찰의 모드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이 정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은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거기서 벌써 국민의힘에서 전 정부 탓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이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맨날 탓할 것 같으면 야당하지 뭐하러 집권합니까? 기본적으로 주무부처를 여가부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없애겠다고 하는 대통령 제가 아닙니까? 과천에 한 실장급 차관복급 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자기 옆에 여가부 있대요. 여가부 있고 거긴 세종시에 있나? 그러는데 여가부 공무원들 가끔 만나는데 일 안 한대요. 없어질 부서라고. 누가 일하겠습니까? 이게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책임지고 여가부 장관 물러나게 한다? 그러면 또 그거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가부 해체 탄력이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해체를 못한 거는 외신 때문에 못한 겁니다. 외신 여가부 때문에. 없애려는 신모 원료의 결과일까요? 아이고 그렇게 뭐 연결되겠습니까만은 결과적으로 커봐 여가부 없애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못 없애니까 이 모양 이 꼴 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대통령 마인드는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일이 실종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 이제 국민들은 다 각자 도생을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신림역 사고 난 지 13일 만에 네. 분당 서현역에서 또 백화점에서 그런 사고가 나고 학교에서도 나고. 뭐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도 일단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총기 휴대가 총기 소지가 금지가 돼 있지만 외국에 가보면은 주요 시설이나 다중이 밀집하는 데는 경비도 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우선 말이죠. 일선 경찰도 뭐 총기를 휴대하냐 마냐 말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구조적 위험 사회로 가는 첫 번째 징후는 정부가 시민 안전에 대해서 높은 책임성과 책임성을 갖고 행동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결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위기관리센터가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책임이 분산되니까 이제는 지방정부까지 중앙정부를 축소복사해서 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정부까지도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공적 책임이 시민 안전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이 공적 책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이 사라지는 가운데서 분산돼 버리니까 참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건 이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 경비를 더 세운다, 총기를 지급한다, 이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겨.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각자 도생의 문화로 빠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라가.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것보다는 이 거버넌스가 하나의 어떤 시민 안전의 거버넌스로서 그 책임성을 자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이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위험은 증가하는데 책임성은 약화돼 왔다. 이 간극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적 위험의 실체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참 월요일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글도 보내주셨는데, 요조님, 윤수방 큰일 했네, 고속도로 묻혔어, 그런 글 주셨고요. 미소님, 이 와중에도 휴가를 즐기는 대통령 마음이 참으로 궁금하고 답답하네요. 뭐 휴가 갔다 온들 뭐가 달라지겠냐고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앞부분에 저희가 지금 스픽스 홈페이지에서 관심사에 대한 투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휴가 단축이 맞을까요? 제대로 가는 게 맞을까요? 설문에 3,400명 투표해 주셨는데, 단축해야 된다가 86%, 일정대로 해야 된다가 13% 투표해 주셨네요. 세계 잼버리 사태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기에는 8,100명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현 정부 탓이다 94%, 전 정부 탓이다 3%, 둘 다 하다 3%, 압도적으로 현 정부 책임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 운영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6,500명이 투표해 주셨는데 영향 있다가 97%, 영향 없다가 3% 답해 주셨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엑스포 유치 이게 무슨 낯짝으로 이제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그 조셉 나이 교수가 한 국가의 하드 파워, 경제력과 군사력, 소프트 파워, 매력이라 그랬거든요. 이걸 결합한 걸 스마트 파워라 그랬어요. 근데 한때 팬데믹을 잘 극복한 세계 최고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일 때 그 국격이면 부산 엑스포 유치했습니다. 지금 그게 사라졌어요. 매력 자본이 없어진 거라고, 소프트 파워가. 그러니까 이 점에서 부산 엑스포 이런 상태로 유치 못합니다. 예. 참 월요일 아침부터 답답한 소식으로 전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죄송할 일입니까? 정말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러면 국민들 정말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24시간 함께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 잼버리가 저렇게 절단이 나가지고 네. 이제 맨 마지막 날 K-팝 콘서트로 좀 달래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걱정이기도 하고 과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거기에 BTS를 좀 불러서 공연을 하자. 그걸 국방부에 요청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BTS 가운데 2명이 군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야, 너 나와서 노래해. 그러면 합니까? 네. 지난 4월에 한미 정상회담 때 블랙핑크를 동원하니 만에 하다가 그게 질 바이든 여사냐 킹건희 여사냐 그랬지만은 그렇게 동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군대가 있어도 소속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속사가 이게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되고 멤버 사전 여행 연습 이거 다 돼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말 한마디로 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BTS가 뭐 그러면은 저기 너 와 그러면은 관등 상명되고 복창하면서 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 부대가 어딘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도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뭐 이런데 군대 생활하던 BTS가 와서 이거 동원할 만큼 그렇게 그 저기 뭐 동네 노라잔치 가는 동네 가수 아니에요. 그 뭐 뻔한 얘기를 그렇게 저렇게 무식한 얘기를 합니까 그래? 근데 이 우리 군을 생각하는 기본 인식과 자세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요. 네. 해병대 최수건 상병의 그런 순직도 네. 얘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부속품, 소모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요즘에 그거에 다시 부활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주 옛날입니다. 우리 애들이 군대 갔을 때니까요. 이제 입대를 했는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소포가 와요. 네. 그 소포에 뭐가 들어있냐면 네이가 들어있어요. 네. 입고 갔던 네이, 네. 땀에 절은 그때 양말하고. 엄마들 많이 울어요. 그때 다 울죠. 네. 기분이 얼마나 이상해요. 그때가 제일 위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왜 굳이 돈 들여서 보내주나 그 생각이 들고요. 아 그냥 폐기해도 되잖아요. 네이니까. 네. 딱 그걸 보는 순간 너희들은 인질이야. 이런 느낌을 확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도 청원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요즘 다시 또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글쎄,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수료식, 그 훈련소 수료식을 부모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1박 2일 정도 이렇게 외박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가족 친화적인 행사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입소할 때도 부모와 또 퇴소할 때도 부모와 이렇게 하고 또 지금은 휴대폰이 그 보급이 돼가지고 국내 폭행, 자살 다 줄었습니다. 그 이렇게 휴대폰 주니까 다 접속의 자유를 노리니까 해소될 일을 그동안에 왜 그렇게 막았고 그다음에 뭐 그 소지품 얘기도 이렇게 하시고 그럽니다만 이게 이 불필요한 악습과 절패를 쓸데없이 유지한 게 오늘날 군의 부패와 강력 사고에 다 배경을 이루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요즘은요 외출 외박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장병들이 그냥 생활관에서 휴대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생활 공간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아 진즉 이랬으면 끝났을 일을 가지고 그동안에 왜 수십 년간 그렇게 그 아이들을 갖다가 윽박지르고 잡아가두고 이 짓을 왜 했냐는 거예요. 그 휴대폰 그 보급할 때요. 제양군이네 국방부 장군 하나가 설명하러 가니까 책상이 둘러 엎어졌답니다. 저기 예비역 장군들이 군대 망한다고 군사기밀 김정은한테 다 빠져나간다고. 그런데 3년 지났는데 군사기밀 사건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루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군대를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난 BTS도 그렇게 봐요. 아니 성일종 의원이 옛날 군대는 뭐 다녀오셨는지 좀 확인을 아마 그분이 장교로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때 군대 아닙니다. 어디 쌍팔년도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지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골라서 하니 저 욕 먹어도 싸지 저거에. 요즘에도 옷 다시 보내온다고 막 글들 보내주시네요. 아 그래요? 이거 안 보내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버리면 되지 뭐. 요즘에 뭐 네이 뭐 꼭 그렇게 다시 보내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고 간 사복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버리기에는 조금 깨름직할 겁니다. 입고 간 옷이니까.
그리고 그 애들이 입고 간 옷을 이렇게 딱 받으면 부모 마음이 아주 안 좋아요. 아유, 당연하죠. 아유, 어머니들이 그때 제일 많이 우신다니까. 엄청 울어요. 예, 울어요. 조용한 내조님 이것도 너 집으로 보내줍니다. 아들 작년에 제대했거든요. 안녕님 있어요. 소지품 보내주는 거 아들 둘이라 엄청 울었어요. 네.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막 에휴. 아유, 뭐. 하여튼 이 군의 어떤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에 지금 해병대 최수근 상병 예. 관련된 일도 보니까 뭐 빨간 옷 입고 눈에 확 띄게 뭐 네. 이렇게 희죽희죽 홍보에만- 웃지 말고. 예. 아. 특히 뭐 카메라 들어오면은 더 신경 쓰고 예. 그다음에 저기 그 해병대라는 걸 알리려고 그 전세 버스가 있었거든요. 예. 냉방이 되는. 근데 그거 타지 말고 군용 트럭을 타라는 거 아니에요. 그 검은 천으로 뒤덮여 있는. 예. 예. 지금 저런 그것도 거요. 마찬가지고. 얼룩무늬 스카프 어? 아니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그 다른 방송에 가서 지적했는데 최근에 공보 경쟁이 육해공군 간에 붙어가지고 자기네가 대민 지원을 훨씬 많이 했다는 걸 경쟁을 하고 거기에 정훈 공보 장교들이 따라 붙거든요. 그 이게 이제 그 과시 경쟁, 실적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저 지시 내용에 보십시오. 빨간색 그 해병대 상의에 그 전투모 제대로 쓰고 이거 다 해병대라는 걸 과시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얼굴 표정은 가리라고 또 저기 뭘 덮어요 그걸. 뭐 그걸 뭐라 그러더라. 뭐 필요도 없는가 한다. 그거 희죽희죽 웃는 거 보인다고. 아니 그런데 땀 흘리고 지금 고통스럽게 그 땡볕에서 하는데 얼굴 표정 좀 드러나는 게 어쩌다고 그것까지 가리라 그러고. 그리고 저기 저 장화를 신으면 안 되거든요. 전투화를 신고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는. 장화는 미끌미끌해서 잘 그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급류에 휩쓸리기도 좋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지시에다가 안전을 고려한 지시는 한 개도 없어. 그러네요. 전부 지금 과시. 사단장님 그냥 지시. 등 떠밀어 내 보내는 거야. 등 떠밀었어. 브리핑 미흡, 복장 착용 미흡. 특히나 이런 거 지금 그 복구 활동하고 수색 활동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사단장님 오면서 경례 미흡. 특히 그거 사단장이 공구상공 지시. 전개한 부대라는데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 시간 이후 현장 지휘를 똑바로 할 것. 정신 나간 놈들이네요. 아, 그러니까 전부 겉멋만 들은 거예요. 겉멋만. 그래서 우리가 아프간 전쟁 때 미국의 특수전사령관이 그 아프간 현지에 작전하는 미군 병사들한테 복장 불량을 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저기 왜 철모를 벗고 두건을 썼냐 그랬는데 사막에선 철모를 쓸 수가 없거든. 그거 썼다간 죽는다고 머리가 익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망이 요즘 발달하니까 전부 이런 식의 그 상급 부대 불필요한 지휘 이런 것 때문에 병사들이 고통받는 거죠. 거기에다 실적 그 위주의 어떤 그 지휘가 있다니까 이제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과실치사 혐의가 아주 명백한 건데 문제는 어제 군인권센터가 이걸 소상히 공개한 이유가 있어요. 예. 이번에 국방부에서 해병대가 이런 내용을 다 경찰로 인계하는 거를 막은 거예요. 사단장 과실치사 이거 다 빼라는 거예요. 다 빼가지고 그냥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것만 넘기라는 거예요. 혐의 내용, 혐의 대상, 업무상 과실치사 요 영어 다 빼고 수사도 조사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경찰에 인계하라 그런 거를 저 해병대 수사단장이 버텨버린 겁니다. 그대로 다 인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하고 해병대가 그 사법기관이 아주 정면 충돌합니다, 지금. 이게 군 내에서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옛날에 서욱 장관 구속될 때 우리 기억해 보십시오. 그 구속 사유가 뭡니까? 왜 저기 현장에서 보고된 정보 보고서를 밈스라는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삭제했냐? 왜 장관 마음대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 정보 넣고 이 정보 뺐냐? 요거 구속 사유다. 사건 은폐다. 이랬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수사 기록이 다 돼 있고 장관 지가 결재한 건데 그걸 갖다가 이튿날 그 혐의 내용, 혐의 사실 이런 거 다 빼라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경찰에는 그냥 그 저기 껍질에 표지 한 장 넘겨주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거 서욱 장관 구속한 그 사유가 여기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 장관 차관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저기 10시 28분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기자들한테 돌았는데 네. 어제 MBC가 네. 그 저기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혐의 내용, 혐의 사실, 업무상 과실치사 이걸 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걸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보여줬다고. 예. 그런데 그게 어제 MBC에 터진 거예요. 차관이 이렇게 문자로 지시했다.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이 차관 관련 보도 내용을 전혀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걸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문자 메시지가 예, 이게 방금 들어온 거거든요. 10시 28분의 문자입니다. 네. 예,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입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요. 지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놓고 어제 첫 보도가 나가니까 아이고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보도하는 언론은 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제 협박 문자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자들이 다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수계라고 해서 입건이 됐다는 건 제가 월요일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수사단장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그 변호인단 입장이 국방부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수사에 개입해? 이거는 군 사법제도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 구체적인 사건에 이렇게 현행법으로 개입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직권남용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똥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사태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국방부가 이게 사법 농단으로 걸리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언론에다가 협박 문자를 보내요. 보도하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그러면 국방부 차관이 문자 메시지 보낸 게 사실이냐 아니냐? 변호인단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해병대 수사단장을 해병대 사령관이 불러가지고 야 국방부서 이렇게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문자를 보여준 거거든. 그래서 그 기사가 나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하지 말란다 이런 문자로. 그러니까 그거 보도했다가는 앞으로 법적 조치 취하겠다. 그럼 제가 여기서 다 떠들고 있거든 언론에서. 한번 법적 조치 취해보세요. 한번 해보라고. 사실이 아니냐고. 자기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이제 자기들이 압력한 행사한 적이 없다고 뒤집으려니까 이게 일주일 사이에 막 매일 국면이 바뀌는 건데 지난 일주일 내내 외압을 넣었어요. 외압을 넣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또 외압을 안 넣었다고 또 하려니까 이번에는 언론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문자 메시지 뿌리는 거지. 협박이죠. 고소하겠다고. 또 한번 고소해보세요. 고소해보라고. 어제 MBC는 이미 보도를 내보냈고 그 사실을 모든 언론이 인용 보도를 쓰니까 그걸 막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이번에 그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건으로 안전 문제를 떠나서 군의 어떤 고질적인 이런 병폐, 비리 이런 부분들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사단장들이나 고급 지휘관들이 대민 지원 활동을 하고 이거 보도자를 기가 막히게 써서 이걸 다음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려는 그 일종의 어떤 점수 따기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공군 보도자료가 수송기동원하고 정찰기동원하고 조명탄 700발을 터뜨려 드렸습니다. 해군이 함정 수십 척을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지원을 하고 그거 언론 KBS, MBC 연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조명탄 너무 많이 지원해 쏴대다가 산불 났잖아. 그랬습니까? 네. 그 인근의 진도에다가 마구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이걸 다 소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청도 안 한 조명탄을 더 지원해. 상급 부대에서 압력 나오니까 결국 군 수송기에서 이거 처리는 해야 되고 조명탄 싣고 왔는데 야 저 광범위하게 다 터뜨려 조명탄 이러다가 그 산에 떨어져가지고 그 와중에 산불까지 나가지고 화를 키워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경쟁이 붙는 거예요 육해공군이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이게 그 와중에 유족들은 그러면 하루에 잠수부 2개 라인이 있는데 아무리 교대로 가도 수십 명씩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행안부에서 그때 행자부죠. 오늘 잠수부 700명 투입 이러니까. 그러니까 유족들이 이제 국가 자산이 다 투입됐다는데 본 적이 없거든. 이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지금 그 짓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왜냐? 진급하고 싶거든.
저 가오 세우고 이럴 때 미신 세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단장이 임성근이라고 예. 회사 46기인데 예. 이 사람이 MB 때 대외전략비서관실에 소령으로 근무했더만. 아, 청와대에 있었어요? 왜? 예. 그 청와대 군 행정관으로 선임 행정관이 누군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고 오. 그때 대외전략비서관이 김태효요. 허. 거기에 그 이너서클의 막내였더라고. 줄 확실히 대외적으로. 잡은 사람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해병대에서 수사 정상적으로 해서 통보되려고 그랬는데 이종섭 장관하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막았을까? 나는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그래서 사람 좋게 봤더니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MB 때 그 대통령실이 있었더만. 야, 이제서야 내가 궁금증이 풀리는 거야. 이거였구나. 그래서 빼라고 그랬구만요. 그러니까 사단장 구해주려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단장 구해주려고 그러니까 저기 아까 그 카톡 메시지 인권센터에서 폭로한 거 보셨잖아요. 사단장 지시사항 보셨잖아요. 저걸 보고도 경찰에 안 넘겨? 참. 저걸 보고도? 그러면 수사단장이 이거 직권남용입니다. 유족들한테도 다 설명한 겁니다. 이랬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것 좀 봐라. 문자 메시지죠.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 차가운 문자 메시지. 그런데 이제는 뭐라? 요 얘기를 언론에 나가서 떠든다? 그것도 법적 조치하겠다. 하라고 그러세요? 이 얘기입니다. 하라고 그러세요? 네. 이 얘기예요. 이 스픽스에서 오늘 제가 나온 거 많이 좀 퍼뜨려 주세요. 이제 다른 언론들 겁먹고 보도 안 할 거니까 여기서라도 해야 돼. 여기서라도. 증거 다 갖고 있고 진술 다 있고. 기본적으로 30만 조회 이상 나옵니다. 다 알게 됩니다. 국민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문자 메시지까지 다 공개해 드릴게. 기자들한테 뿌린 거. 이거. 하여튼지 한 번도 아니고 불안했는지 2번씩 보냈어요, 또. 그래요? 보도 나올까 봐.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말 할까 봐. 그런데 전부 숙주나물처럼 그냥 납작 그냥 시들어 들어가지고 지금 언론이 그냥 시원찮아 가지고 말이요. 이런 문자 메시지가 또 통한단 말이요, 이게. 네. 이겁니다. 실상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김종대의 레이더, 24시간 함께 있는 진실의 레이더, 상식의 레이더, 김종대의 레이더 함께 하시면 진실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지요. 이제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잖아요. 일본이 참 끝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일본 앞장서서 지금 막아주고 있잖아요, 정부가. 근데 뭐 지금 우리 정부가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나온 보도가 지지 표명을 해주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8월 1일 날 그 요미우리 신문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이 그 해고염수 방류를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예. 그 이유는 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준, 여기서 제가 용인해준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저기 이때 그 전에 정상회담 전에 오염수를 방류하면 윤 대통령이 국내 여론 때문에 몰리고 몰려서 그 정상회의에 오염수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윤 대통령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회담 이후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인터뷰를 단독 보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윤 대통령은 엄청 생각해 주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 특종이 또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기 사실은 이거 우리 외교부 이제 고위 간부가 대응을 한 건데 사실은 일본 정부로부터 이번 정상회담 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고 그거를 갖다가 삼국 정상회담 공동 성명의 문안으로 넣어달라고까지 요청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전문가 그 논평까지 넣어놨는데 이거는 외무교부 간부가 아니라 이제 자체 취재한 조선일보가 그 전문가 얘기인데 일본 정부의 물귀신 작전이었다. 원래 그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오염수에 같이 빠지자. 왜 심청이 인당수에 혼자 빠집니까?
심청이 친구들 그 미국 친구, 한국 친구 가가지고 야 우리 인당수에 같이 빠지자. 저 핵 오염수 바다에 같이 빠지자. 이거였다는 거예요. 무슨 저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 지금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일부 언론에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저기 윤 대통령이 50%대까지 올려준 거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윤 대통령이 30%는 돼. 35%, 6%. 아, 누가 누굴 생각해 준다는 거야. 철저하게 말 잘 듣는 윤 대통령 완전히 이제 저기 농락해가지고 제대로 이용해 먹을 국리를 짠 거예요. 그런데 해도 너무하니까 우리 외교부가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다 줘버린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응할 수 없다. 해고염수는 의제가 아니다. 그러면 일본이 포기합니까? 이 정상회담이 왜 열리는 건데? 뭐 안보의 어떤 큰 역사적 전환을 이룬다. 내가 보니까 이거 다 저기 에드발론이고 물타기였어요. 진짜 의제는 오염수예요. 예. 일본이 지난 G7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의 때 노골적으로 정상들한테 요구한 게 오염수 방류에 찬성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 일본 외무성이 정중하게 오염수 방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겠다고 일본에서 이미 외무성 간부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하러 오는 거예요. 그 얘기하러 와가지고 여기서 최소한 말입니다. 한국하고 미국 정상이 반대는 안 했단 말이에요. 반대는 안 한다면 그러면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일본의 양해 다 받았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거죠. 이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나토 정상회의 때도 그 짓 했다가 독일 환경부 장관한테 거센 항의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동의한 적 없는데 일본 정부가 동의했다고 언론 플레이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G7 정상회담입니다. 그 짓을 또 하려고. 그래서 G7 나토 하다 안 되니까 한미일 제일 그 만만한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기어이 오염수 병풍 세우겠다, 둘러리 세우겠다, 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윤 대통령이 일본에 얼마나 호구를 잡혔으면, 얼마나 이 나라가 우습게 보였으면은 이렇게 했답니까 그래? 대한민국이 그게 뭐 일본의 봉입니까? 우리가 꼬붕이야? 김 의원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일본이 미국 비위 맞추고 아양 뜨는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정신적 식민화가 돼가지고 지금 저 일본하고 안보 뭐 중군사 동맹 맺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전부 윤 대통령이 제일 앞서가서 이루어. 오히려 일본이 못 쫓아와요. 핵협의 그룹에도 일본이 들어와라. 그러면서 나토와 협조해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자. 전부 윤 대통령이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예뻐. 그게 우리 살 길이라는데. 그러니까 1905년 체제의 부활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1905년 조선의 외교권과 그걸 일본이 가져가면서 그 명분이 뭡니까?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다. 청나라의 간섭 안 받도록 우리가 가서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텐진조약. 이거는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청일전쟁 이후에 체결된 텐진조약의 제1조가 뭡니까?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그런데 그 텐진조약을 근거로 조선의 출병의 동학농민군을 몰살한 게 일본군 아닙니까? 명분이 뭡니까?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한테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데 모든 명분은 중국으로부터의 한국의 자주와 독립, 번영을 지켜준다는 명분이겠죠. 그 1905년 체제예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일단 한미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일본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삼국 정상회의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네. 말이 아예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네. 공식적 의제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설명하는데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설명하겠다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나토 정상회의 때 우리 대통령이 3가지 요구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답을 못 들은 게 뭐냐면 한국 전문가 참여잖아요. 예. 그거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 전문가 참여 못 합니다. 거기에다가 거기 그 알프스 장비의 시료 채취 있잖아요. 그 IAEA한테 밀봉해서 보낸 거.
딱 한 번 한 거. 그것도 우리가 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해주는 건 뭐냐? 유사시에 문제가 발견되면 방류 후에 방류를 중단하겠다. 모니터링을 같이 하자. 이거예요. 예, 세 하지만 가지죠. 한국 전문가 참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만족해라, 한국도.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이의 제기도 못 하잖아요? 설명 잘 듣고 오잖아요? 즉시 보십시오. 정상회담 끝나고 이런 일 일어날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해를 잘했다. 그 다음에 한국 정부의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그걸 갖다가 앞으로 대비책을 세우겠다. 이런 거 정상회담 끝난 이튿날부터 언론 플레이 할 겁니다. 그때부터. 잘 보세요. 제 예측이 틀리는가. 그거 하려는 거야. 그거. 그거를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쉬운 표현으로 호구라고 그러죠. 글로벌 호구예요. 그것도. 그냥 호구가 아니고. 글로벌 호구. 군 정찰기에 글로벌 호크 있어요.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있어. 그게 글로벌 호구로 바뀌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좀 스트레스 좀 덜어드리려고 하는 방송인데 할 때마다 오히려 더 스트레스 지수 높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기차에서 오고 오는데 모 인사를 만났는데 예. 이런 거 잘 듣고 있다 그러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저기 한여름에 청량제처럼 들으세요. 어차피 짜증 나는 거 욕이라도 시커내야지. 예? 그래야 속이 풀려요. 그러고 보니까요. 박희수님 역시 김종대 의원이십니다. 국민들 속이 뻥 뚫리네요. 붉은 뚫리는 소나기님, TV. 김종대님 화이팅 그렇게 의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진실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좀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대 의원과 함께한 김종대의 레이더였습니다.